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현장 지원 유세로 갈라져서 한 5일 6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맑은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정치 올바른 미래도 꼭 돌아오게 만드는 투표,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 안 하신 분들 꼭 사전투표해 주시고, 우리 임세훈 소장님, 임세훈 대변인님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전투표를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왜 안 하십니까? 저 일부러 안 하는 게요. 이게 너무너무 투표가 고팠는데 막상 딱 이게 상이 차려지면 제일 맛있는 거 나중에 먹고 싶은 그 마음. 네. 네, 그 마음입니다. 확인사살 나중에. 네, 쫄깃하게. 네. 선대위 언론특보 맡고 계신 우리 탄탄TV 김종국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하셨습니까? 김종국입니다. 예, 저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어서 어제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도장 찍고요. 여기도 찍고 할 때는 손이 안 떨렸어요. 그런데 여기 네모칸에 찍을 때 잘못 두 찍으면 손으로 자꾸 찍었어요.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손을 떨지도 않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금이 물리면 어떡할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손학규 전 대표나 예. 안철수 의원 보니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다른 데 누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아니, 저는 그분들이 잠시나 제정신에 돌아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봉투에 넣으려고 보니까 봉투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봉투고 이렇게 넣었는데 관외로 하셨구나. 관외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방송 때문에. 맞아. 그랬는데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물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접으셔도 된다 그랬는데 접으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묻으면 안 되니까. 묻을까 봐. 이걸 그대로 접으면요. 8번 그분 있잖아요. 전과 많으신 분. 그분하고 이게 딱 겹쳐요. 예, 세로로 이렇게 접어야 되나? 그래서 누가 세로로 접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있긴 하던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다 긴장을 하고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변수들이 아직도 4, 5일 동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변수 가운데에서 지금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해놓고도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던 이준석 후보 좀 전에 개사과인지 진정한 사과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사과를, 그것도 전 국민에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11시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이메일로 이 글을 쓰는 마음이 무겁다. 3차 TV 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내용에 자기가 과하게 좀 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를 여전히 깔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실망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개사간지 여전히 잘 분간이 안 간다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전히 좀 황당하게 단서가 약간씩 그 말의 토시에 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은 거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가지고 정치 이슈의 중앙에 있으면서 저 세상에 매일매일 사과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사과를 합니까? 사과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그 사과를 해도 그 사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상처 받으실 분들한테 사과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또 이준석은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 아니다. 저보다 개사과도 좀 개들한테 미안해요. 그렇죠. 무슨 사과를 이따위로 하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 또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얼마만큼 더 유지할 수 있는가, 확대할 수 있는가로 이 사안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이게 확인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워딩을 읽어드리면 3차 TV 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을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수위로 인해 상처를 받다니요. 이런 발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권영국 후보에게 일부러 질문하면서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제목은
모든 것은 자기 불찰이라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변명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 사과문에는 또 여전히 본인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치기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딱 처음 문장부터 갈라치기가 시작돼요. 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딱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당원에게만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얘기가 없잖아요. 국민께 하는 것만은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지, 당원과 지지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솔직히 그 나머지 분들이 더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갈라치기가 첫 번째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요. 네, 네. 뒤에 보면요, 죄다 변명입니다. 죄다, 그러니까 사과는 딱 두 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왔나,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나, 내가 대표가 됐는데도 쫓겨났다, 제3당 창당했다, 3명밖에 의원이 없었다, 양당 기득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내 국회의원직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나 헌법기관이다, 나 좀 도와달라, 이겁니다. 전부 다요. 네. 어디가 사과가 있죠? 그거 다 읽으셨어요? 다 봤습니다. 힘드셨겠죠. 예, 이메일 알겠습니다. 지금 읽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완전 개사과 네. 인증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6,000분 넘게 뜨겁게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회원님, 신희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동네형 전개환 친구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해피한님께서 40대 윤석열, 준석이는 정치하면 안 된다. 레인님, 준숙이 제명. 추천코드님, 성렬이랑 똑같네 마인드가. 피시스님, 제명당할까 쫄았나. 이건 이제 그 당의 제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 고칠 습관이라 뭐 딱 윤석열, 명숙 림님께서 심상수님도 성렬이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여전히 그 흥분에 또 정말 화가 난 분노의 강도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윤리위 제소하고 제명 추진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지금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다가. 아하.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고 있고, 제일 웃긴 얘기가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본인은 본인은 기득권에서 자라가지고 기득권을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까지 올라간 자가 자기가 예를 들면 매우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은요, 저기에 있어요. 15%를 넘어야.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분노한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을 갖다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 15% 넘어야 됩니다. 15% 넘어야지 선거금 다 모두 다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우는 거네, 우는 네? 거. 우는 거. 아, 우는 게 아니죠. 징징징징. 우는 게 아니죠. 쫄르는 거. 농단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네, 상황이고. 전 그래서 이런 정치인의 시작을 우리가 용인해 주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극우 정치가 활개를 칠 겁니다. 네. 전형적인 유럽에서의 극우 정치인들의 발언과 유사하거든요. 혐오를 만들고 배제를 하고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서 지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치가 전형적인 정치고요. 네. 그럼 극우 정치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싹을 지금 보고 있다. 그 싹이 트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는 기성정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이트키퍼로서의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월 3일 이후에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만약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극우 정치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6.3 선거가 내란을 응징하는 중대한 투표임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극우 정치인, 극우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내는 선거라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상이든 허상이든 항상 주적을 설정을 해놓고 그 주적을 중심으로 놓고 갈라치기를 하고 자기 편,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자기 편을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자기 지지를 강화하면서 일부라도 세력을 확보하고 이 무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의 극우 정치. 그게 이제 전쟁의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적과 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토론을 왜 합니까? 적하고. 적이랑은 그냥 전쟁만 벌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적을 죽이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모습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면 여성 혐오적 발언이든 뭐든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수단을 가리지 않잖아요.
권영국 후보가 거기에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또 도구를 쓰는 거죠. 도구. 뭔 남을 소리야? 도구로. 그죠? 수단화시키는 정치. 이게 소위 말하는 극단의 정치인 거고 배제 정치인 거고 극우의 정치인 겁니다. 지금 15%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명태균에게 의존해서 마치 그게 자기가 입신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김종인 박사, 네. 김종인 영감 15% 정도 받을 거다. 별로 이준석 발언 타격 안 입을 거다. 네.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명태균 씨한테 도움을 받아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그런 본성에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15%를 받죠? 지금도 15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두 자릿수는 조만간 반 이상으로 전 꺾일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김종인 뭐 원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너무 과대 포장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사실 저 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오셨을 때도 있었고 그 전으로 흘러가면 박근혜 전 대표의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하시면서 뭐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실 이분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알맹이 없이 겉핥기 얘기만 굉장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조차에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앞뒤 선후 관계란 맥락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지혜가 더 생기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지혜마저 다 휘발된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는 15%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뭐 명태균 씨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시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 몇 15% 얘기도 못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분이 그런 거에서 되게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네, 지지율 이런 거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같고요. 저는 더 이상 그 김종인 씨에게 언론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해법을 기대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무슨 헤드라인을 쓴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고 지명 낭비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종인 영감이 문제다 꿈꾸는 해바라기님, 김금숙님, 이재명 대통령, 한강진님, 준석 아웃, 서진님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라, 준석이 하바하바 화버대. 많은 분노의 댓글들이 23,000여 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원로라고 하면 존경의 요소를 갖고 가야 진정한 원로일 텐데 석양노을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스모그가 잔뜩 끼고 보면 오존층이 너무 강해졌는지 아름다운 잔잔한 여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네.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이 실수했는데 진짜 야 이거 지지층 허물어지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지금 호소를 하면서 15%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앞에가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건 확실해요. 그게 뭡니까? 김문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인 이준석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미래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애처로운 호소다. 그러면 이준석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냥, 다른 데는.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줄 생각이 별로 네, 없는 거죠. 친윤들은 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젊은 정치인이 허물어지게 되면 본인의 발언권은 영구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쉴드 치는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성이 있어서 네. 민주당에서도 한때는 모셔오기도 했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분이시라면 이제 전체 국민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여전히 그 여성을 혐오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이준석의 지지율 허물어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쉴드를 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분노한다고 그러면 또 싸졌다고 얘기 들을까 봐 애처롭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추한 거 아니고요? 네? 추한 거 아니고. 또 추하다 그러면 또 막 뭐라 그러니까 저도 좀 대신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신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손학규 옹도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아직 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분도 마이크 잡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전파가 되는구나. 네. 민심은 막 퍼져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모르게 막 네. 계속 머릿속에는 분명히 나는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은 계속 네. 이재명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도초에 가서 김문수 후보 얘기하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문수 말 꺼내기도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준석 후보를 뭐 우리가 길게 다룰 이유는 없는데 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책도 없고 뭐 아무 내용도 없다 보니까 기승전 이재명 후보의 뒷다리도 부족해서 이제 허리춤 바지춤까지 끄잡아 내리려다가도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유일한 공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단일화. 네. 명태균 씨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두 번째 단일화. 첫 번째는 무궁화, 두 번째는 네. 단일화. 세 번째는 홍매화. 홍매화를 그건 안 까먹었네. 썼더라고요. 네. 홍매화를 까먹었네. 이게 혹시 네. 개사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또 사과 모드로 급변한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어 뭐 하고 이렇게 이제 네. 악쓰듯이 나오다가 혹시 단일화 중엔 지금 이제 남는 게 뭐 포기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네. 빌드업 아닐까요? 이 사과문을 쭉 보면요, 뭔가 이별의 느낌도 약간 느껴집니다. 있죠. 예, 왜냐하면 쭉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과 뭐 그냥 소회 같은 게 쫙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뭐 사전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본 투표가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준석 후보의 잔고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뭐 대선 후보는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뭐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미 지금 쓴 게 60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요.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 이준석 후보가 딱히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서 뭐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뭐 코인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네. 그럼 결국은 이 비용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본인이 뭐 소위 이른바 사고 쳐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더 이상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돌렸을 때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과로 한번 마무리를 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의 약간 이상한 형태의 뭐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비를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상상을 그 해봤고요. 어젯밤에도 이제 굉장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김재원 최고가 YTN에 나와서 한마디 했죠.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고 기다렸는데 어쨌다 하고 그걸 전한 거는 신성범 의원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신성범 의원은 사실은 집안 그렇습니까? 같이 모임에 제가 총무를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 신성범 의원님하고 방송을 한 근 2년을 했어요. 네네. 매주 만나서 네, 한때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가 다 다시, 회복하시고 뭐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담백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볼 땐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민당 쪽에서는 상수라고 판단했던 거고 네.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김문수 또는 이준석 후보가 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건 제가 볼 땐 매우 비상식적인 생각일 거겠죠. 그러면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선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 이쪽 국힘에 있는 주류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네. 판단하거든요. 그럼 유일한 방법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일화밖에 제가 볼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저 그럼 아직까지도 그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9시에 국회의원에게서 만나자 했다가 또 뭐 장소를 바꿔서 만나자고 한 게 한강 고수부지에서 바꿔서 만나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내가 다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언론에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하나하고 몰래 하는 거 그거를 몰래 하는 게 아니죠. 몰래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선거했는데 돈을 좀 썼단 말이야. 이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합당이라는 문제가 거기 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이제 안철수 그 당시 후보 합당을 같은 하지 경우 않으면 승계를 해줄 방법이 네,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안 했을 때 이준석에게 미래가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이준석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이미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비서실장은 나와서 너 어차피 계속 그렇게 단일화 안 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야.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사표 논리 때문에 너한테 갈 것 같아? 아니야. 네. 김문수한테 올 거야. 그다음에 너 나 계속 이렇게 놀면 나중에 안 좋아.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전 그렇다면 이준석도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네. 본인이 계속 지금에 있는 자리를 완주했을 때 얻을 이익과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선물로 던졌을 때 이익과 어차피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네.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두 개의 주머니를 들고 어느 주머니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잽을 날리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주진우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9시에 이제 의원회관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수부지로 이제 불러냈다. 그러면 일반 용어로 하면 똥개훈련이죠.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주도권을 본인이 이제 쥐고 있다 뭐 이런 뜻일 건데. 전문 용어로 사용하십니까? 그 고수부지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가. 그거는 아마 일반인들 봐라 내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아, 참 무슨 어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네요. 어디서 뭔가 이상한 모의를 할 때 한강 앞에서 이렇게 몰래 차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네요. 또 그런 장면이 또 일단 상상이 되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에서도 뭐 청년 정치의 미래를 뭐 꺾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청년이 정치하는 그 청년 정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본인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놨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저는 이번에 사과하는 척 하다가 여론 추이 딱 보고 봐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면 뭐 합당이든 이런 형태를 쓱 보이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런 태도를 또 보이는 그 무한반복을 하는 게 이제 그동안 이준석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또 딱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니라 이 정치인 이준석은 더 이상 안 보였고 미래를 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칫하다가 나이 들면 정말 윤석열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40대 윤석열이라고 권영국 후보가 개념 규정을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오늘의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말 죄송해서 사과를 할 거면 본인 말처럼 변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지금에 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 보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친구가 무슨 거대 정당에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후보인데 정치 보복을 왜 합니까? 그것도 보복도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이 공격받았다고 그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싹을 발라버려야 저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궁지를 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논란을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또 나를 지지하고 연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또 자기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들이 같이 싸우자고 해요. 이 뭐 같이 싸워야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데칼코마니 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더 싹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8,000분, 9,000분 감사합니다. 진상균님께서 신성범이도 사람이가 그런 인간도 실드 치냐? 네, 실드는 아니고요. 저희 둘이 누구 말이 지금 맞느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보다는 덜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네. 럭키님께서 40살의 청년은 무슨 듣는 청년들 기분 나쁘겠네요. 맞아요. 엊그제 고대 갔을 때 고대에서 네. 당신이 20대 청년을 어떻게 대변하는 거냐라고 막 저기가 됐었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출님께서 김용태 기자에게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마나 하죠. 지금 그 본인이 전혀 실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예. 뭐 정말 많은 분들의 분노의 댓글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10%를 못 넘는다. 엊그제 혹시 3차 때 잘해서 넘겨볼까 이제 과욕을 부렸던 것 같은데 10%를 못 넘기면 사퇴한다. 그러면 이제 못 넘길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봅니다. 한 7, 8에서 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오늘도 협상은 이어지고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사전투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남는 게 본투표잖아요. 6월 2일. 그들은 이 계산도 하고 있을 거예요. TK, PK가 상대적으로 덜했잖아요.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2일까지도 계속 협상은 이어진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김문수 후보가 자기 입으로 한 거 아닌가요? 예, 김문수 후보도 얘기했죠. 6월 3일 이전까지 나는 계속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그런 건데 단일화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1+1이 2도 안 나오는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여론조사에 그렇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표가 안 그렇죠. 옮겨가고 절반밖에 안 옮겨간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단일화 논리라고 하는 건 1+1을 통해서 2가 넘어가는 단일화로 대선을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진영의 블록들을 확고하게 만들어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최대의 전쟁은 국민의힘은 친윤 대 친한의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6월 2일 이전까지 이준석 후보가 드랍할 것인가, 네. 스스로 그만둘 것인가. 이제 또 한 번 그만두게 되면 본인은 또 매우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말씀하신 이준석만이 보수 지지층의 유일한 미래다라고 딱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자기가 그걸 먹고 가려고 하겠죠. 네. 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니다. 하라 그럴까요 그냥? 단일화 해라 그냥. 부탁이다. 하나 야, 니네 안 하나 해라. 이제는 뭐 니네 효과 해라. 자체는 알아서 해라. 그래 뭐 이준석이 미래건 우리 잘 모르겠고 야 해라. 네. 꼭 해라.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당권 먹는 걸 막으려고 윤상현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이의제의의 이제 극치를 달리는데 요 댓글 중에 신 교수님 김갑수 선생의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진일청사님께서 반복적으로 써주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신대요? 그냥 열심히 음악 들으시고 네네. 그분은 원래는 방송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아니 저도 최근 얼마 동안 못 뵈서 선거운동하라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뭔가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뭐 과거 이제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네.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방송보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방송보다는 음악 듣고 네, 책 네. 읽고 이런 걸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네. 네, 그렇게 근황이 그러시답니다. 29,000분 감사합니다. 자, 1시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시 사전 투표율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게 27.17%였는데 지금 한번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17% 1시 기준으로 지난번에 가장 높은 게 26.89%였는데 아쉽네요. 조금 더 추세를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갭이 기존에 가장 높았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가 지금 한 3%, 0.3%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네. 안 그래 아무래도 우리 네. 대변인님도 사전투표로 이 방송 마치고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좀 쫄깃하게 좀 그 긴장감 갖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끝나고 가야겠네요. 안 그 되겠네요.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금 전라남북도 광주는 다 이제 40%를 넘겨 있고요. 그런데 서울 경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25%대로. 왜 저희가 사전 투표율 높여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냐면 압도적인 어떤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기세로 해서 야 본투표 하나마나 우리 안 되겠다 하고 많은 그 소위 보수 지지자들이 쫄게 만드는 소위 이 선거에 해나 마나다라고 자포자기할 정도까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서울이 26.64%, 경기가 25.58%, 뭐 TK는 아직도 대구는 19%대입니다. 부산은 23%.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27.1%인데 혹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직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고 6시까지거든요.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꼭 사전 투표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사전 투표 하실 수 있도록 한 30분이라도 먼저 퇴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전 투표율이 예상 밖에 어쨌든 초반부터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19.58%, 역대 이제 첫날 기준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6개월을 참았잖아요. 네. 6개월을. 12월 3일, 4일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이놈의 국민의힘 2월 7일 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질 않아요. 네. 더 화났죠. 14일 날 완전히 엄청난 국민들이 모이셔서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니까 정리가 됐겠지. 야, 정리가 되기는커녕 윤석열이 깜빵에서 나오질 않나. 헌재는 판결을 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못 나오게 하지 않나. 그다음에 내란 세력들은 끊임없이 뭐 제일 잘 하시는 알박기 인사 받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도처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4,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자들이 내란을 꿈꿀 수가 있지?
와 언제 내가 투표할 수 있지? 그 날이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거 나오신 것 같긴 해요. 대거 네. 나오신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준석이나 김문수의 그 정치 혐오적인 발언 때문에 에이 다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런 상황들 관련해서 저는 사전 투표 이후에 본투표까지도 저희가 계속 열심히 이런 분들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첫날 기세가 좋아가지고요. 예. 와, 이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내란 응징 투표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오늘 투표율이 좀 줄어들면 저쪽에서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거봐라.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맨날 국민 여러분들한테 나오시라 이게 참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권자가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변에 좀 전화도 더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카톡에다가 단체방에다가 좀 더 올려주시고 투표 독려해 주셔서 내란의 응징은 오늘 6월 3일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들 그리고 행동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사전 투표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 부정투표니 부정선거니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그 사실 족보도 없는 단체라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뭉게뭉게 나오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로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그 응징의 그런 그 응징의 마음으로 아마 투표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오늘까지 사전 투표를 안 한 이유가 갖고 있는 맛있는 거 나중에 먹고 싶은 그 쫄깃한 마음을 또 갖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오늘은 사실 할 겁니다. 할 건데 할 건데 지금 한 표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본투표 때 해도 돼요. 그게 뭐 네, 그 나쁜 건 아닌데 사전 투표 하면 좋은 점이 그 6월 3일에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대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주말이 안 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투표장에 가면 줄이 막 몇십 미터까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의미는 당연히 응징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너무나도 간절한 겁니다. 간절한. 네네. 그래서 간절하면 이루어지지만요. 무조건 간절한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면. 행동하면. 네, 그래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분께서 마이크 멀리서 기침하세요. 기침 마이크 끄시고요. 제가 지금 약간 사리가 걸렸습니다. 그게 크게 들리나 보네요. 그렇구나. 아이고 이게 저도 볼륨을 좀 줄여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총알보다 강한 게 투표입니다. 또 우리 손으로 직접 어렵게 되찾은 주권자의 그 지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 제가 어제 매불쇼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앞에 방송을 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바로 연이어 방송이 있어서 기다리는데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짜 이 부뚜껑을 쥐고 어긋날까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당사자인 후보도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해봤겠냐. 그런데 정작 이게 긴장이 되더라.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찍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사람이 일으킨 것이 쿠데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두환이. 그래서 야 우리가 민주화 됐어. 87년 체제 민주헌법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민주헌정 체제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취약한 거구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구나.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잖아요. 네. 근데 투표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투표로 합법적으로 윤석열이 됐는데 그 합법적으로 된 자가 네. 내란을 일으켰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자를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압도적인 응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그 도장을 찍는 무게라고 하는 게 과거랑은 다른 거죠. 너무 무겁고 육중하고 너무 중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나오십시오. 좀 많이 나와주십시오. 많이 나와서 네네. 그렇게 하셔야 조금은 좋은 세상 그리고 20대, 30대 또 아니면 자라날 10대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후세대들을 위한 투표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이재명 후보의 간절한 목소리.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화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간절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대신 들려드릴까요? 저도 전화를 2번을 받았는데 두 번이나. 아마
만약에 그 전화를 못 받으셨으면 당원이 아니십니다. 책임 당원이 아니세요. 그러면 전 봤는데 전 권리당원인데.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아니세요. 만약에 저기면. 저 권리당원 맞습니다. 받으셨죠? 저는 대의원이거든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방송 때문에 못 모르는, 받았나? 모르는 번호 아니 스팸에 보통 쓸 모르는 수도 번호 있어요. 스팸으로 네, 걸르면 네.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뭐죠? 제가 외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 왜 나는 아직 안 왔지 생각되시는 분들 이게 기계적으로 하루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용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몇몇 당원분들께서 굉장히 직접 전화 받은 줄 알았대요. 깜짝 놀라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780으로 온 거. 앞에가 7 뭘. 760으로 왔어요. 네. 제가 오늘도 또 한 번 받았는데 02에 760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꼭 받아야겠네요.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다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딱 녹취를 눌렀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했는데 네, 그건 각자 받아서 영광스럽게 받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간절하게 우리가 사전 투표 특히나 이제 사전 투표가 아니더라도 본 투표에 집중해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내란 세력들이 꼼짝 못하게 하자. 더 코미디가 뭐냐면요. 3년 전에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윤석열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요.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그거 남아 있습니다. 하고 부산에 가서 또 해요. 예. 김문수 지금 어땠습니까?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 부정선거 똑같이 뭐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는 등 뭐 부정선거 비슷한 얘기를 막 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며칠 전에 자기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했어요. 그것도 아주 또 일부러 어디 가서 했어요? 계양에 가서 했어요. 계양에 가서 치사하게 또 일부러 아마 그거는 이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옆에 있는 분이 따님이세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일부러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은 아주 정치적인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역전을 하겠다 뭐 뉘앙스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김문수 후보가 인천을 거의 못 갔대요. 선거운동을 하러 못 갔다. 그러니까 거의 선거운동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밤만 되면 저 이준석 후보 기다리느라고 어딜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간 이유가. 그래서 진짜 뭐랄까 비루하게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진짜 비루합니다. 진짜 비루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내란 우두머리랑 명쾌하게 선을 그으면 어디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간들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 뭐하러 왔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봐도 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그 차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안 했겠죠. 뭐 오죽하면 또 뭐죠 한덕수 그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한덕수 그 옷 같은 거 다 만들어 놨다. 뭐 한덕수 이런 거 옷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필요한 소품 이런 거를 발주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디자인을 했다가 휴지통에 넣어놨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국힘에서 돈을 지불하면 불법이겠죠. 불법이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했다 그러면 꽤 큰 돈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갖다 한덕수 전 총리가 해명을 지불했을까요? 해온 말은 한덕수 내란대행 측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불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모르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그 많은 돈을 지금 지불 안 받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모든 걸 법카로 쓰던 사람들이 맞아요. 저 헬스 이런 거 다 공짜로 제공받고 이런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본인 돈 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저기 김문수 후보가 개항에서 저기 사전 투표한 건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거라고 봐요. 일단 개항 딱 하면 이재명 후보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딱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저기서 뭘 결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에 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고요. 그리고 개항이 제가 지난주 주말에 유세를 도우러 갔는데 그냥 전원이 다 거의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너무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정치적 고향. 그런 곳에 가서 굳이 투표를 할 이유가 없고요. 본인의 지지층은 따로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과 같이 하는 분들이 본인 지지층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공략해야죠. 그럼 어딜 가야 되나? 아크로비스타 옆에 가서 투표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희8489님 2번 받았다. 네, 이렇게 2번 받았다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네.
이게 지금 막 아까 이준석 후보 얘기하고 깨방정님 시알리스 두알 이게 네 그쪽을 써주신 분이 많으네요. 덱스터진님께서도 20번이나 갔으면 시알리스 필요할 때 크크크 굉장히 그게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강력히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면서 봉지욱 기자를 이제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금일산 약 한 개. 약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약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그건 뭐 다른 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저녁 먹고 소화제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설명하면 되겠죠. 그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맥락을 보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상식적이라면. 전 그래서 본인도 또 거짓말했잖아요. 네, 본인이 뭐라 그랬으면 자기가 예를 들면 이거 무혐의 종결됐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맞아요. 무슨 무혐의 종결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건데 그냥 글 쓴 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인으로서 진짜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닌 건데. 근데 그때부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아봤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 다 제가 볼 때 이준석 하는 얘기는 거짓말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TV 토론할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물어봤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 그 다음에는 아니다. 가족을 검증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다가 오늘은 난 정치 보복 당하고 있어. 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프레임을 바꿔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보복은 보통은 1, 2등을 다투는 사람한테 뭐 보복 얘기가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대선 TV 토론이라는 데 나와서 그따위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 차원에서 정확히 검증하고 소위 품위를 공무원 다 품위 지키게 돼 있거든요. 네네. 완전 품위를 갖다 손상을 했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혐오감, 여성들에게는 성적 수치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네. 우리 국회가? 그럼 이게 국회입니까? 아니 국회뿐만 아니라요. 이준석 후보의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날 그 발언을 할 때도요.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자기를 정치 보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보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보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만히 해석해 보면 네. 우리가 언제 그럼 온 국민을 보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보복해 나같이 뭐 아무런 그 문제된 발언하는 게 아닌데 네. 뭐 나를 싹을 자르려고 해 이런 식의 발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니 어디다 네, 대고 누가 싹을 잘라요? 자기 스스로 꺾어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는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을 무슨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혹은 누구예요? 그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본인이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어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이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을 본인이 부적절하게 이야기했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우리 국민이 보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경로로 지금 파생이 되냐면요. 지금 또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 의원이 지나가는 중학생들 상대로 네. 이 발언을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줬답니다. 지나가는 중학생들 상대로 학생들에게 이재명 뭐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냐? 뭐 연예인 성희롱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막 아버지랑 똑같아 중요 부위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성희롱과 허위사실 유포죠. 게다가 중학생들한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파생되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싹이 아니라요. 그냥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겁니다. 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싹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싹이 없었잖아요. 네. 그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가치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고 갔다는 청사진을 본인 걸 얘기하라 그랬더니 맨 남 얘기만 하고 남의 뒷다리만 잡다가 결국은 자빠지는 게 들빼지기를 시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가 들다가 자기 혼자 넘어졌어요. 그래놓고 국민 보고 탓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보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럴 능력도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아까 어떻게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여지를 뒀으니까 손바닥도 이렇게
쳐야지 박수가 나는 거지. 저쪽에서 예를 들면 안 하겠다는 걸 하겠습니까? 손바닥만 얘기하면 갑자기 왕자가 떠올라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번 판을 국민들에게 비전과 무지갯빛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타산, 계산, 선거 이후에 내가 뭐 얻을 보수판의 합종 연행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할 것, 이것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그냥 공소장 읊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장 같지도 않은 네. 내용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편의적인 기소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판판이 깨져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 거기서 읊조리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일들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과연 이들이 어떤 수권 능력이 있는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더더군다나 또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경제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뭐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행정 능력과 충분히 검증된 건데,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단일화가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단일화 이슈만 공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경제 얘기, 민생 얘기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 나와 있는 세 분 중에서는요. 제가 권영국 후보님 빼고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를 누가 망쳤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망쳐놓은 게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 정권에서 이 예. 사람이 경제 파트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분류는 사회관계 장관에 들어가지만 경제랑 양쪽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 일자리 고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3년의 네. 기회를 줬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성장률 0%대로 줄였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1분기는 우리나라 아니까 그거고 전망치도 지금 0%대로 0.8. 떨어뜨렸잖아요. 네. 지금 0.8% 국제기구는 더 비관적으로 이미 예측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무슨 놈의 염치로 이게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재명은 막아야 되고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불법 계엄과 그 내란으로 윤석열이 퇴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3년 동안 경제를 너무 망쳐놨고 국가 신인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사실상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네. 경제를 망쳤다는 이유만으로도요. 뭐 무슨 부자 감세 한다고 하면서 재정 완전 박살 내놓고 경제 다 죽여놓고 가계 완전 위축되고 내수 줄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만 특히 비상계엄을 하면서 경제가 더 망가졌어요. 특히 내수 경제가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게 1분기가 마이너스 0.8인데 2분기의 수치가 아마 6월 중순쯤에 나올 텐데요. 네. 1분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내란의 효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이 김문수 후보나 이 내란 정당 일당들은 경제 얘기는 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어이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권하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말 같은 소리예요?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걸 자기 입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엄을 하지 않겠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도 말아야 되는 당연하죠. 거죠. 상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이런 되는 얘기죠. 이 계엄이라고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은 내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란이 어떤 겁니까? 민주헌정을 깨부시려고 하고, 민주헌정이 부서지게 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고,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이 박탈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냐? 그냥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본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사실상 여기 후보 자리까지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영교 의원 기분 나쁘지 모르겠습니다. 소영교 최고위원 때문에 그 덕분에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네. 갑작스럽게 내란의 덕분으로 후보가 돼서
밖에 나와서는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네. 선동만을 하고 있으면서 가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는 그렇으면 본인이 이런 소신이 있었다면 탄핵은 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랬거든요. 계엄 자기가 만약에 그 예에 들어갔으면 계엄을 말렸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탄핵은 반대를 또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을 본인이 스스로도 못해요. 그 계엄이 잘못됐고 내란도 잘못됐다는 인식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어거지로 아 이거 잘못됐다고는 말은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지지하고 본인을 키워준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배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게 사전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그런 스탠스가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고요. 아니 계엄이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있어서도 안 되죠. 그 계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계엄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그 트라우마, 상처를 다시 한번 긁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반대로 보면은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계엄에 대한 법률 조항을 적극적으로 고치게 하는 거, 고치고 이런 거에 민주당하고 뜻을 맞추겠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네.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국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니 이재명 후보가 뭘 하나라도 했다고 뭘 막아요? 뭘 한 게 있어야 막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당 독재를 막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법부를 장악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말이 되느냐? 입법부는 누가 해줬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누가 만들어줬어요?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그럼 국민이 만들어주면 상식적으로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맞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뽑았음에도 국민을 완전 배반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사과 행보와 실천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후보의 이런 얘기, 계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자기 머릿속에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와중에 또 매를 화를 자초하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지금 어제 오늘 아주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저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빌미를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그 봉투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투표지가 반접힌 투표지가 들어있네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이게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뜻은 뭐 CCTV나 이런 걸로 다 그걸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선거인데 그 선거가 어떤 선관위의 실수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해방행위로 이렇게 훼손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안심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조금 나왔다고 해서 이 선거 전체를 이거 부정선거다. 잘못됐다라고 말도 안 되는 호도되면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도 보도를 마치 전체가 부정선거인 것처럼 이렇게 논조를 그렇게 몰고 가려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게 왜 문제냐면요. 트럼프가 이렇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패배했을 때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뭐냐면 나는 강탈당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당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핵심적인 지지층이 됐고 저희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다 퇴출시켜버렸어요. 네. 따지고.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대선 패배 이후에 자기들이 부정선거라는 고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규합을 시켜내고 사회적 갈등들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후에 특히 이 부정선거에 누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10대, 20대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죠. 정의감이 강해요. 그렇죠. 10대, 20대들은. 근데 이게 부정선거야? 사실 확인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쭉 확인합니다만 또 젊은 좀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니까 나중에 이런 친구들, 또 이런 세대들이 거기에 많이 동조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 같은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관위와 경찰, 지금 경찰이 좀 조사한다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발본세원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매우 엄격하다. 왜냐하면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민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작전 세력 아닙니까? 아마 진짜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발견되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는 그런 선거 참관인이 서울 대치동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자작극하고도 남아 법원 폭동도 하는데 황정수님, 삼식 삼수님께서 자작극 맞나요? 놀랬어요. 진짜인 줄 알고. 네, 아마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작극으로 추론이 되니까 바로 경찰에 자작극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고가 된 것 같아요. 고발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다 작전 세력입니다. 이거 정말 눈 잘 뜨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눈 잘 뜨고 봐야 되는 이유들이 버젓이 정상적으로 된 것도 자기들이 이긴 것도 부정선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 친구 선관위 꽂아놓은 거 수상했음, 많은 분들의 김혜란님 많은 분들의 그런 의심을 사는 그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선관위는 더 긴장을 하고 선거 참관인부터 많은 관계자분들께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뜨겁게 약 3만여 분 그리고 지금도 19,000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시간 마치면 바로 또 현장에 갑니다. 지원 유세 오늘 이제 후보가 강원도 쪽하고 충북 충주 일대를 가시는데 거기 현장에서 이제 같이 시민들 인터뷰도 하고 생방송 생중계를 하면서 생생하게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네. 대변인께서는 바로 또 사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 가면 스픽스 옆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강서 별관 있고 그 옆에 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직 사전투표 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2시 현재 잠정적으로 28.57% 아마 그 잠정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가 40%를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퇴근 시간쯤 돼서 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40%대를 찍어서 정말 압도적인 승리의 기운을 본투표 하시는 분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디 뭐 저는 지원 유세나 뭐 다른 거 없으세요? 지역에 갔다가 이제 저 저녁에 연합뉴스 TV에 방송이 있어서 그 준비하고 여론전 공중전으로 또 더 큰 승리의 그 1등 공신으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주변 분들한테 사전 투표 독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숫자가 19대가 77.2%, 19대 대선이요. 그다음에 20대가 77.1%였습니다. 네네. 적어도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큰 정당성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내란 문제에 대한 극복, 그다음에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힘들은 여러분들의 참여 이상하네. 참여하시는 그 숫자로서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오늘 40% 그다음에 네네. 6월 3일 80%를 넘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총알보다 정말 빠르고 강한 투표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다. 지금은 이재명 공정을 가장한 편파로 지금은 이재명. 그러면 제가 또 지원 유세 갔다 오면 목이 또 갈라질 것 같아요. 불안하게 하지만 제가 사전하면 투표로 알겠습니다. 혹시 졸다가 이 방송 보신 분들 번쩍해서 투표장에 가실 수 있게 사전 투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